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5월 23일 시작합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소 지론입니다. 벌써 그의 5주기입니다. 그는 이제 가고 없지만 시절이 하 수상해서인지 그가 남긴 말은 더 크게 울립니다. 최근 기록이라는 책을 펴낸 윤태영 전 청와대 비서관은 노무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는 이제 그의 서거일이 아니라 생일을 기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조합원 관조님 신청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주에서 30년간 참외 농사를 지은 부모님과 제가 정성 들여 키운 성주 참외를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참외엔 면역력 증진에 좋은 폴리페놀, 노화 방지에도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고 태아에 도움이 되는 엽산 등 많은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10kg과 5kg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조합원 여러분께는 무료 배송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문의는 010-6269-7154. 상품 가격은 다음 블로그 관조 참외를 검색해주세요. 몸에 좋은 흑마늘을 조합원들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맛있고 영양 많은 식탁 문화를 만드는 자연 먹거리 마을의 대웅산 흑마늘. 방부제, 소금, 설탕도 가미하지 않은 100% 천연 발효식품. 흑마늘 가공 신지식 농업인 장 강기표가 만든 대웅산 흑마늘. 조합원들께는 20% 할인해드리며 수익금의 10%는 미디어 협동조합에 기부를 합니다. 문의는 055-863-2321. 검색창에 자연 먹거리 마을을 검색하세요. 네, 이강윤의 오늘 금요일, 벌써 금요일이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5주기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유감스럽게도 그리고 불행하게도 일부 목사들의 최근 시국 현안들에 대한 망언 좀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행간에서도 좀 따져볼 거고요. KBS 사태가 갈수록 폭로전이 가열되면서 기자들에 이어서 PD들도 제작 거부 동참했고 보도본부장을 지냈던 중요 포스트죠. 여기서 현재 길환영 사장의 거짓말을 또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내일 모레 글핀가요? 월요일 날 KBS 사장 해임 결의안이 상정되는데 기류는 아무튼 길 사장에게 유리하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공식으로 또 발표했네요. 그리고 진도 상황과 수사 묶어서 전해드릴 거고 진짜 인터뷰 시간에는 일부 목사들의 망언에 관련해서 더함 공동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진호 목사님을 연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들에 관한 얘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국민TV 뉴스 기자 안은필의 논쟁으로 본 뉴스. 네, 안은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난한 애들이 왜 배를 타냐? 그저 불국사나 갔다 올 일이지. 뭐 누가 이랬다면서요? 예,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부회장인 조광작 목사입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일 한기총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애들이 설악산이나 경주 불국사로 수학여행을 가면 될 일이지 왜 배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다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목사는 또 천안함 사건 때는 국민이 조용하게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왜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모두 백정이다 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조 목사는 오늘 부회장직을 사퇴했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이고 올해 73인데 나이가 많다 보니 표현이 적절치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정 발언에 관해서는
소 잡는 백정이 눈물이 없듯이 용공분자나 사회의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무슨 눈물이 있겠냐며 농담조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명과 변명이 더 얄밉군요. 73이 나이가 많은 건가요? 요즘은 65세 돼도 양로당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고 60 청춘 이 말 나온 지가 언젠데. 백정 기가 찹니다. 진도 상황 좀 보죠. 오늘부터 또다시 소조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소조기, 중조기, 대조기, 우리가 이런 말을 이렇게 익숙해지리라고 언제 생각했는지 말이죠. 이번엔 수색에 좀 큰 성과가 있어야 할 텐데. 예, 사망자는 288명, 실종자는 16명입니다. 오늘부터 조류가 느려지는 소조기인데요. 아직 시신 수습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구조팀은 정조 시간을 고려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유속이 느려지는 정조 시간은 오전 10시 반, 오후 5시 3분, 그리고 밤 10시 56분입니다. 한편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팽목항에 설치된 이동식 조립주택 7동은 모두 이용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대책본부는 추가 신청이 있으면 조립주택을 더 지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실종자 16명. 여기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지 지금 이틀째가 지나고 있죠. 강원대, 성공회대, 시국선언 계속 잇따르고 있네요. 예, 강원대 전현직 교수 107명은 살아나올 수 있었던 300여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응 때문에 모두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선장과 선원, 선주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같은 관점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책임은 박근혜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성공회대 교수 74명도 참사가 난 4월 16일 이후 오늘까지 정부는 유족의 아픔, 국민의 아픔은 뒷전인 채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여전히 공영방송 등 주요 언론 통제를 통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 심지어 경찰을 동원해 사망자나 실종자 가족을 감시하고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정부 측 발표에 의문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유언비포 유포자로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청주대 민교협,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성명서로 시국선언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네, KBS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이 폭로했네요. 김시곤 보도국장의 윗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 K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KBS 기자협회 등 7개 단체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KBS 부장단 사퇴가 있었던 지난 16일 임 전 보도본부장과 김환영 사장과의 대화 내용을 보다 상세히 전했습니다. 지난 16일 임 전 보도본부장과 김환영 사장은 KBS 새노조는 지난 16일 이후에 김환영 사장이 뉴스가 멈추는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김 사장은 이를 반박했습니다. 김환영 사장은 뉴스 안 나와도 된다는 식의 막말을 사장이 했다더라는 소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뉴스가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KBS 새노조 측이 더 자세한 내용을 폭로한 건데요. 새노조는 지난 16일 상황에 대해서 임창건 전 본부장이 김환영 사장에게 부장단이 이러니까 아마 팀장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제작 거부에 들어가면 다시 이걸 막을 조직도 명분도 없다. 사장의 결단만 남은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김환영 사장은 뉴스가 멈추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임 전 본부장이 멈출 수도 있다고 답을 하니 이를 감수하겠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임창건 전 본부장은 김 사장의 답을 듣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나왔고 김 사장은 16일 오후에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네. KBS PD협회도 제작 거부에 가세했죠? 예, KBS PD협회도 오늘부터 제작 거부에 돌입했습니다. PD협회 소속 PD들은 KBS 신관 계단 앞에 모여서 김환영 사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총회 자리에 모인 PD들은 김환영 사장이 보도는 물론 제작에도 사사건건 개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진표 KBS PD협회장은 600명이 넘는 PD들이 제작 거부에 동의했고 더 이상 PD 출신 사장이 PD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며
가만히 있으면 세월호처럼 KBS와 공영방송은 침몰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KBS 사태가 월요일 회의만 상정을 앞두고 좀 더 가열찬 한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제가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하나 알게 됐던 거, 많이들 아실 거지만 한 말씀 참고로 드릴게요. 지금 임창건 전 보도본부장하고 기관영 사장하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했다, 한 사람은 아니다 그랬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수사를 하다 보면 특히 뇌물 사건이나 이렇게 구체적 물증이 없거나 오간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지 않았을 때 판사, 재판정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리냐면, 어느 쪽의 진술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황이나 방증 이런 것들을 명확히 기억하면서 또렷이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수없이 진술을 반복해도 그 진술이 일관성이 있을 때, 구체적인 물증이나 녹음 테이프가 없더라도 그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게 재판의 원칙이자 관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니까 기관영 씨는 그냥 아니다라고 부인만 하고 있는 반면에 임 보도본부장은 내가 이렇게 말했더니 이렇게 대답했고 이렇게 대화를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진술의 정황 증거 능력에서 훨씬 구체성을 띠고 있다. 거기까지만 그냥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중간에 말을 끼어들었나? 아닙니다. KBS 사태가 굉장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와대가 과연 KBS를 포기하는지, 아니면 기관영 제재를 끝까지 고수하다가 더 큰 일이 꼬이면서 횡액을 당하게 될지, 이게 문제여서. 유병헌 씨 부자를 못 잡고 차남 그리고 딸들 밖에 있는, 해외에 가 있는 체류 중인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고요? 예, 검찰이 유 전 회장의 차남인 유혁기 씨, 그리고 장녀인 유섬나 씨, 측근인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 등 4명에 대해서 여권 반납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을 통해서 이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을 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검찰은 오늘 외교부에 이들 4명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송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조치로 유 전 회장의 측근인 김혜경 대표와 김필배 대표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차남인 유혁기 씨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또 장녀 유섬나 씨는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를 가지고 있어서 체류 자격 취소 대상자가 아닌 상황입니다. 네. 이에 검찰은 미국과 프랑스의 수사기관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청계천, 그리고 서울 청계광장, 그리고 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토요일도 마찬가지네요. 예,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24일 서울에서는 서울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와 행진이 총 8건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후 6시에는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차 범국민 촛불 행동이 열리는데요. 민주노총은 5만 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촛불 집회 참가자 중 1만 명 정도는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3.7km를 행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또 서울도심 7곳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총 4,150명이 참여 신고를 한 집회와 행진이 열립니다. 예. 청계광장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0리 4km를 행진한다. 지난 토요일은 보니까 그 경찰 저지선을 뚫고 안국동, 개동 현대 사옥 앞에까지 가서 1000여 명이 연좌 시위를 하고 이 중에 한 120명 정도가 연행되고 그랬죠. 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공식 밝혔어요. 예,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오는 9월에 열리는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신선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아시아올림픽 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아시아 경기대회에 조선 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북한이 지난 1월 20일 축구 종목 참여 입장 발표에 이어서 이번엔 전 종목의 선수단을 파견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로 남북한 긴장을 해소하고 화해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북한 선수단 참가에 따른 복지 문제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청와대 공보 또는 홍보 라인이 제정신인지 이 사태, 이 국면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만드는 일이 또 버젓이 벌어졌네요. 청와도가 세월호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요. 그런데 이게 홍보 영상이라고 네. 이름 붙일 사안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아직 못 봤는데 저는 네. 좀 들려주세요. 네, 동영상의 길이는 5분 정도가 됩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유가족들을 배경인물로 해서 대통령 담화문부터 시작을 해서 진도체육관 방문, 합동분향소 조문, 진도 사고 현장 방문, 그리고 다시 대통령의 눈물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동분향소 장면에서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부분은 빠졌고요. 네. 또 유가족 면담 장면에서는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빠진 채 편집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모습만 담겨있는 셈인데요. 네. 아직 실종자가 16명이나 되고 사고 수습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청와대 측은 홍보 관점에서 만든 게 아니라 사과에 방점을 두고 만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동영상을 본 일부 유족들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과를 무슨 대통령 동선 위주로 그 입장에서만 만드는 동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그 이른바 할머니 위로 장면, 그거 네. 빠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보도한 데가 노컷뉴스인가 그렇죠? CBS? 예, 그 뭐 8천만 원인가 소송 내지 않았어요? 김기춘 실장이? 예, 맞습니다. 그럼 자신 있단 얘기인데 그건 왜 뺐답니까? 그리고 그 안산 분향소 갔을 때 막 그 유가족들이 고성으로 항의하고 이런 오디오를 삭제한 채 당일 공중파 9시 뉴스에는 다 나갔는데 네, 이번 동영상에서도 그게 그 음이 소거된 채 그냥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 속에서 혼자 조용히 움직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오디오를 다 살렸어요? 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보 영상이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 소리를 지웠어요? 네, 대단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날씨 이야기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이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대구와 전주 30도 등으로 주로 중북부 지방의 기온이 높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뜨겁고 자외선 지수도 높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남 일부 지역은 자외선 지수 높음 단계를, 그 밖에 충청과 호남 지역은 매우 높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안개가 짙어집니다. 퇴근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진도 해역은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바람과 파도 모두 잠잠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소조기에 접어들면서 유속이 더욱 느려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덥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낮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져 오늘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현주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뉴스K 황준호 팀장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톱 뉴스는 뭐예요? 예, 저희가 그 세월호 사고 발생 초기 1시간 반 동안의 영상, 해경이 발표한 영상, 또 언론, 지상파 혹은 종편에 나왔던 영상, 그리고 당시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왔던 대화들, 이런 것들을 엮어서 1시간 반의 영상을 축약해서 하는 그 복원 영상을 만든 역작을 오늘 일단 준비했습니다. 네, 역작이요. 예. 그래서 당시에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지적해왔던 해경의 초기 구조 실패 문제도 거기에 그대로 드러나고요. 또 뭐 다른 사망한 학생들의 문자 이런 걸로 나타난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도 네. 좀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4개 영상 하나를 4개로 분할해가지고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스스로 역작이라고 감히 칭하시는 거 보니까 그동안 나왔던 모든 동영상을 시간대별로 그리고 예. 시각별로 종합 집대성해서 이게 세월호가 신고로부터 침몰할 때까지의 있었던 그대로의 매우 가깝게 근접한 영상이다. 예, 뭐 이렇게 종합판입니다. 이해할까요? 예. 네, 꼭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 그리고 수사 상황은 뭐 오늘 청해진 해운 직원들 전부를 기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동안 저희가 봐온 것들 오늘도 이것도 약간 종합판인데요. 검찰이 유병원 일가와 금수원한테 농락당하고 있다는 이런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 그게 농락을 당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방조한 건지 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철통같이 금수원 쪽에서 오대양 사건과 구원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검찰이 보장해줘라. 그랬더니 또 거기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문을 열어줬더니 그 안에는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초기에 유병원 회장 측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만 믿고 아무런 담보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만 믿고 움직였고 그러면서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을 또
시시각각 알려주면서 결국 그 사람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예. 이랬던 과정들을 저희가 몇 가지 장면으로 나눠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당해왔나를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우리 검찰이 그렇게 많이 친절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해경 수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불친절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짚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꼭지는요? 예. 그리고 진도에서는 오늘 과거에 지난 19일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발표하고 나서 그날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대책본부 진도군청에 있는 대책본부 브리핑을 하는 그 자리에 실종자 가족들이 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첫째는 혹시 해경 해체 때문에 수색이나 이런 게 소홀해지지 않겠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수색 상황에 대해서 김석균 해양청장이 책임하에 네. 수색 상황을 서면으로 알려달라 이런 예. 요구를 하고 그 자리에서 김 청장이 받아들였던 일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실종자 가족들이 대책본부 브리핑 현장에 와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네. 그리고 황 팀장이요? 예. 아까 그 수사 얘기할 때 예. 지금 아직 시신 인양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그러리라고 봅니다만 언딘도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은 밝혀놨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역시 그거에 대해서도 지지부진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오늘 열렸는데요. 네네. 저희가 그 인력 지금 세월호에 집중하느냐고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영상 현장에 나오는 있는 영상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추모식 현황 이런 것들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세월호에 좀 묻힌 감이 있죠. 예, 그리고 그 봉화마을 측에서도 이번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크게 하지는 않겠고 오늘도 과거 같으면은 주요 메인 행사가 있고 주변에서 부대 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일절 없이 1시간짜리 추도식만 했다고 합니다. 네, 전국적 추도 분위기에서 비운에 자기 스스로 몸을 던진 또 한 분을 추모해야 한다는 거 참 비극입니다. 예, 잘 들었고요. 예, 이런 내용으로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따 뉴스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의 황준호 팀장이었습니다. 5시 58분 43초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바슈님께서 언디는 조사 안 하나요? 그쪽은 아주 조용하네요. 제가 조금 전에 황준호 팀장하고 얘기하면서 답변이 됐을 것 같고요. 대단군께서 평론가님 왜 우리 선거가 보수 대 진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을까요? 과연 빨강색 당 새누리당이 보수당일까요? 오히려 새정치당이 진짜 보수당에 가깝지 않나요? 보수 진보 프레임에 갇힌 언론에 대한 짧은 식견입니다. 언론에 대한 짧은 식견은 전혀 아니신 것 같고요. 아주 짤막한 몇 문장에 정곡을 찌르는 매우 예리한 비판을 응축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야당에 대한 매서운 비판, 죽비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당에 가까우면 그러면 새누리당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전체주의 무슨 이렇게 불러야 할까요? 야당 지도부도 듣고 있는 얘기가 있고 지지율 이런 것들로 바로 나타나고 하니까 그리고 야당 내에서도 비록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 희망을 버리지는 말되 애정 어린 비판, 회초리를 좀 더 세게 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도 국민께서 우리 국민TV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적나라한 닭의 민낯 모두에게 보여주게. 그런데 아마 꼭 이것의 마음에 성에 차실 것 같지는 않지만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뉴스K에서 오늘 1시간 반 종합으로 한다는 영상 그것도 좀 한번 곁들여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조광작 목사 사진 동영상인 모양인데 올려주셨네요. 뜻 보니까 조선일보 방우영
전 회장을 좀 닮기도 했고, 예, 인물평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그냥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북변동 연두께서 국민 폄하 발언했던 조광작 한기총 부회장이 사퇴했다는 거 아주 큼지막한 사진과 함께 올려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그 몇몇 목사들의 망언을 짧게 전해드렸는데 이미 아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진우 아빠께서 참 그 풍자 해학 비틀기 대단하신 분이네요. 오늘부터 미개한 백정이 된 진우 아빠입니다.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정몽준 아들의 망언과 조광장 목사의 미친 소리를 교묘히 버무려서 그들에게 아주 풍자의 한 방을 날리셨군요. 오케이 마리님도 저는 백정이군요 이러셨는데, 목사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언어 감각 이런 게 참 중요할 텐데 어떤 정신 상태면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죠.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 수호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 그는 국민TV 스튜디오 입구에 붙은 글귀를 감격 어린 눈으로 지켜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1974년 10월 24일 편집국 입구에 게시한 동아투의 결의문 사본이었습니다. 저기 스튜디오에 사진을 걸어놓은 거 보니까 저희 113명이 해직 당할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하시다가 자진 사퇴하신 송건호 선생님, 중앙정보부에서 받은 고문 때문에 파킨슨 씨 병으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왜 국민TV는 40년 전 동아투의 결의문을 입구에 붙였을까요? 그 투쟁 정신을 이어받아 공정 언론을 건설하겠다는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디 미디어 협동조합 몇몇 임직원만의 숙제이겠습니까? 죽은 언론인의 사회에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던져진 사명일 것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주십시오. 국민.tv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2014년 4월 1일은 한국 언론사의 역사적인 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동아투의 사람들을 뒤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힘껏 도와드리길 약속드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내부 경선. 네네. 예상보다 조금 다르다고 할까요? 비주류였던 정의화 의원이 압승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던 이 친박계 황우여 전 대표, 얼마 전까지 이제 대표였죠. 네. 황우여 전 대표하고 비주류의 정의와 현재 이제 국회 부의장이죠. 이 두 사람의 맞대결에서 사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좀 이기는 어려울 거다. 뭐 좀 박빙의 승부를 이런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그러게요. 의외로 오늘 아침에 표를 까보니까 사실 보고 있던 기자들뿐만 아니고 사실 의원들도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예. 오늘 의원총회 이제 147명의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네. 정의화 의원이 101표, 그리고 황우여 전 대표가 46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화 부의장이 뭐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이긴 거죠. 그러게요. 예. 그야말로 뭐 압승이라는 말 뭐 이외에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몇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당 내에서 이 친박 주류의 관리형 대표 체제,
네. 그동안에 황우여 전 대표가 2년 임기를 딱 꼬박 채우지 않았습니까? 예. 황우여 전 대표 이 방송 들으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원내대표 이어서 곧바로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예. 사실은 박근혜 지금 현 대통령이 사실은 친박계에 좀 좌장 역할을 맡긴, 그러니까 관리형 대표를 맡긴 이런 것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타다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 대해서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취임하고 나서 이 청와대에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끌려다닌다. 여당이 정말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서 사실 의원들이 좀 쌓였던 게 이 당사자인 황우여 전 대표를 통해서 이번에 좀 분출이 됐다. 이런 해석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이제 국회 선진화법 관련한 건데요. 이 부분의 해석은 좀 논란의 소지도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집권 여당이 제 역할을 못했고 이것 때문에 이 국회 선진화법을 앞장서서 추진했던 황우여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이 반감을 표시한 거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요.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근에 그 대구시장 경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이 3, 4위를 하고 이런 과정 등 이 광역단체 후보 경선에서 친박계가 아주 시쳇말로 이 죽을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도 또 친박계가 적극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왔다는 황우여 전 대표가 이렇게 대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좀 친박계에 아주 강고한 특처럼 여겨져 있던 이 새누리당 내부에 좀 일정한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각 지역의 그 공천 예비 후보 당내 경선 과정을 봐도 그렇고. 네네. 황우여 개인의 인기 이것도 좀 있겠지만 어쨌거나 친박 구심력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거나 별로 그런 것이 개의치 않는 분위기가 여당 내에 좀 승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다가는 불려가서 혼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은 혼 안 내나 봐요. 오히려 예전 같으면 그만큼 굳이 이제 좀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주인이 이 머슴들을 내가 없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경우엔 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불러다가 막 혼내고 이러지만 예. 내가 없으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으면 그래 한번 해봐 내비두고 나중에 이 인사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켜내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요. 예. 새누리당의 모 중진 의원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놓아 매겨 두다가 결정적일 때는 한번 탁 땡기면은 또 쫙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은 공천 관계죠. 예. 정치인들한테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더블 스코어 이상의 상당히 큰 표차인데 그렇죠. 이게 예. 차기 당권 경쟁에도 무슨 모종의 표심에서 신호탄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읽어내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읽어야 정치부 기자죠. 그런가요? 지금 아시다시피 7월 14일 날 이제 새누리당 차기 전당대회가 치러질 예정인데요. 예. 친박계 핵심이죠. 지금 마티형격이라고 하는 칠선의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비주류 원래 친박쪽이었다가 이제 비주류가 됐죠. 지금은 김무성 의원. 예. 두 사람의 맞대결 구도고 여기에 이제 충청권 출신의 이인재 의원도 지금 가세해서 이렇게 전당대회 당권 경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결과를 보면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황우여 전 대표, 서청원 의원,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 원내대표를 지냈었던 최경환 의원 예.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여의도 모처에서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해줬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면 오늘 황우여 전 대표가 국회의장 경선에서 사실 참패를 한 걸 보면 이른바 오더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의원들 몇몇 핵심 의원들이
이 박심을 등에 업은 몇몇 핵심 의원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더를 내리고 뭐 이렇게 구도를 짜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먹히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점에서 보자면 이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는 좀 서청원 의원 쪽이 좀 더 긴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화 의원이 이제 국회의장이 되는 건데, 네네. 이 정 의원도 경남인가 어디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경남 창원 출신입니다. 창원이요? 네네. 거기 뭐 많네요, 창원에. 그 뭐야, 저 홍준표 의원도 있고, 뭐 이주영 해수부 장관 뭐도 있고, 그 PK 독식 논란이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작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제 다시 전면에 등장을 한 이후에 예. 사실은 주요 사정기관들의 장도 지금 PK 출신들이 많다. 이것 때문에 PK 독식 논란이 한번 크게 불거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가 어제 사실 그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 역시 경남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양승태 대법관도 경남 창원 출신이죠. 여기다가 이제 오늘 국회의장을 다음 주에 이제 뭐 사실상 100% 예약을 한 거죠. 이 정의화 의원도 경남 창원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와. 이 3부 요인이 전부 다 특정 지역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이제 3부 요인이 특정 지역으로 채워진 게 뭐 이게 대통령 뭐 특정인의 의지다 뭐 이렇게 보는 건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 PK 독식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건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라고 해서 내놓았던 그 인사안에서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 후보로 추천을 했지만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그대로 유임시키는 이 자세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인사의 핵심은 안대희 총리 내정이 아니라 김기춘 유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역할 혹은 정치적인 무게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 여권 내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해석까지 겹쳐지면서 네. 결국은 이 PK 독식 논란의 근원으로 다시 한번 김기춘 비서실장의 얘기가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금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PK 대부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런저런 역할들을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 거죠. 네, 어떤 인구 통계를 공부하는 학자께서 우리나라의 그 특정 군, 시나 뭐 도도 아니고 네네. 특정 군, 그 군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군에서만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패기도 있고 정치 감각도 뛰어나고 관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에만 몰려있는 게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인구 통계 조사 분석 방법론으로 그걸 도저히 설명을 못하겠어서 학자로서의 한계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가 쭉 흘러가서 좋은데 지금 이제 그 당권 뭐 이 구도도 한번 좀 짚어봤고 그런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요번에 유임시킨 게 네네. 한 7월 중순쯤에 지금 새누리당 전당대회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을 오래 가는 게 아니고 물론 언젠가는 헤어지겠지만 그 문책성으로 물러나게는 안 하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전당대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김 실장의 거취도 좀 유동적이다. 그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일각에서 어제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이게 안대희 전 대법관을 총리로 지명한 인사보다 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유임시킨 그 대목이 오히려 더 이렇게 포커싱이 되는 더 초점이 되는 그런 양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 좀 한 가지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얘기인데요. 그 상당히 몇 수를 앞에 내다보는 분들의 얘기군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뭐 누구나 다 아실만한 그 친박 핵심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총리가 되면 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 이제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이제 조만간에 이제 법 개정안도 넘어오고 여야 간의 이제 협상을 통해서 법이 개정이 될 텐데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대로 하자면 이게 100% 관철이 된다고 하면 차기 총리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 관련한 전권을 쥐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 조직의 인사행정의 주권을 갖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힘을 싣거나 안 싣거나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기본적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총리가 되고 나면 파워가 몰린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안대희 전 대법관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도 대통령에게 뭐 직언을 하겠다 이렇게 뭐 일성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제. 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현 정홍원 총리와는 결이 다른 총리일 거다 이런 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면 자칫 이 당청 관계 또 당과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와의 관계가 지금처럼 청와대가 제일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당이 조금 뭐 그 밑에 있고 그보다 약간 밑에 정부가 있는 이런 좀 일사불란한 구조가 아니라 이 정부 쪽 사이드에서 이런저런 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이 청와대가 좀 많이 불편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되면 누군가 견제를 해야 될 텐데 그 견제는 대통령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훨씬 우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바로 이 안대희 전 대법관보다 15년 정도 그 검찰 선배죠. 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맡기는 거고 7.14 전당대회에서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전 당 대표가 되면 예. 당 차원에서 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만한 그 역할을 서청원 대표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좀 소설 같은 얘기이긴 하죠. 글쎄요. 그런데 이 얘기에 대해서요. 실제로 제가 몇몇 의원들하고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래서 공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하도 높으니 하도 무성하니 좀 부담스러워해서 하는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존재 이것이 좀 여권 전체 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게 조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기색은 정말로 역력해 보입니다. 예, 그 굉장한 고차 방정식이어서 네. 머리가 웬만큼 좋아서는 정치 못하겠네요. 어쨌거나 듣고 보니까 뭐 소설 같다고 양 기자도 표현하셨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그렇게 돌아가면 대체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서청원 의원의 영향력이랄까 그 구심력 잡아 당기는 거 뭐 이거하고 상당히 겹친다 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들어봤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있었던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회의. 전 원내대표인 최경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의 말. 우리 박성효 시장님 그 8년 전 선거인가요? 예, 그때는 대전은요 해서 우리 정권에 대한 어떤 그런 대통령의 그때 당시는 당 대표였습니다만은 애정 표시로 이미 충성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박근혜의 대전은요, 이 말은 당직자가 지어낸 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거짓말을 참말 인양 또 선전하는 새누리당.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눈물로서 우리 세종시 우리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올렸습니다만은 정말 이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이제는 닦아드려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유일한 희생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식? 한편 새누리당은 어제 대변인이 돌아가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맹폭을 가했는데 참사를 예언한 것처럼 떠들다니 유스트라무스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대통령 헐뜯기 소재로 이용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까? 본인의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으신지 그것 봐라 내가 뭐랬어 하는 생각에 뿌듯해하고 있진 않은지 정부의 위기가 찾아와서 즐거우신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되면 사람들 엄청 죽고 감옥 가고 또 호가호위하는 황관정치 될 거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 돼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의전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죽은 세월호 사건, 이명박근혜 정권 7년 차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충성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자리 주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자리 주고받고 돈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국가의 안전관리 기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킨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러나 섬뜩하기 이를 데 없는 유시민 전 장관의 예언은 이것만이 아닌데 낙곰수에 나와서 한 말. 그래서 내가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나중에 이제 왜 결렬되었는지 박근혜 대표가 거부했는지를 알아봤는데 박근혜 대표의 마지막 멘트가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 한나라당 안으로 할 때나 정부 안으로 할 때나 3천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데 3천억 원밖에 왜 우리 안대로 안 해주냐 이랬다는 거예요. 실조 차인데 3천억이요. 예. 제가 그때 보면서 이 사람이 안 되겠구나. 안 되는 이유는 협상 대표로 나온 사람이 허위 보고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그건 동계산을 뽑아보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합리적인 정책 판단 능력이 거의 없다. 그런 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고. 박 대표가? 예. 박근혜 씨는 참 어렵겠다.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되시네. 누군가가 중간에 보고를 어떤 이유로든지 틀어버리면 그것이 잘못된 보고라는 걸 판단하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죠. 이관대.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은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정치평론가 이광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광윤의 오늘. 이광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행간 시간입니다. 6시 25분이 막 되려 합니다. 조금 전에 뉴스 재구성에 귀에 익은 유시민 전 장관, 이자 전 당대표, 그리고 김어준 언론인 어떻게 호칭해야 되죠? 김어준 KFC 사장, 총수, 뭐 정치적 입장이나 호오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고, 또 뭐 특히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비판하는 분도 많지만, 뭐 그분들의 그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귀에 쏙쏙 들어오고 무슨 말을 해도 일단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힘, 그거는 이 두 사람, 유시민, 김어준, 이 두 분에게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인지 효과가 참 뛰어나서 저도
한참 들었네요. 행간 첫 번째, 법원에서 조금 시대정신과 역행하는 판결이 아닌가 싶어서 골랐습니다. 사학비리 고발한 교사들에게 당신들이 한 건 민주화 운동이 아니다, 이런 요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한돈막 들으시겠습니다. 사학비리에 맞서는 행위는 법률상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학교 안팎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교사들은 교단을 떠나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는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라며 관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소 패소로 판결했다고 오늘 밝혔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원고들은 2011년 학교의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 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 해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교내 집회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장실, 행정실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진입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교 측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교사들을 당연 퇴직시켰고 교사들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마저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할 위원회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 전에 그럼 민주는 무엇이고 민주화를 위해서 어떤 운동, 어떤 희생, 어떤 헌신까지를 그 범주에 넣을 것인가? 이것은 다분히 역사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고른 이유는 재판부가 나중에 이런 설명을 방금 우리 변 PD가 읽는 과정에서 2011년 학교의 예결성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했는데 2001년이 맞으니까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많은 심리 끝에 이제 이런 최종적이가 나왔기 때문에요. 원고들의 행위는 사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했다거나 국가 권력에 항거한 행위가 아니라서 법률상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이런 판결의 근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서령 사학비리와 관련해서 활동한 사람을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선례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거나 국가 권력에 항거한 행위가 아니라서 민주화 운동으로 포함시켜줄 수 없다라는 건데요. 사학에 가보면 그 이사장이 교장을 겸임하거나 또는 대리로 내세운 교장을 통해서 자기의 조그만 왕국을 건설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적 강제, 그다음에 경제 외적 강제, 상하관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어느 조직이나 갖춰야 할 최소한의 서열과 권위를 통한 업무 지시 및 조직 운영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른 양태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그 민주화 운동 요구가 본물처럼 터져 나왔을 때 사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과 시위와 이런 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학 집단에는 나라 돈이 들어가고 있지요. 사립학교 교사들 급여 그거 다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학연금이라고 해서 교원연금과 동일한 모든 게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사학들은 이를테면 자유령 사립고라거나 특목고 이런 거에서는 좀 더
자기들만의 다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부 관철해 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학과 공립학교가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테면 무슨 영국의 이튼 스쿨이라거나 미국의 동부에 있는 뭐 몇백 년 된 이른바 보딩 스쿨 기숙사를 갖추고 있고 그 머리 나빴는데 자기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그 텍사스 기름 재벌 아들 저 부시 아버지도 했고 아들도 했죠. 그 부시 아들 부시가 나온 뭐 그런 학교 예를 들면 그런 데는 나름대로의 전통과 나름대로의 룰을 자랑스럽게 유지하면서 그 규율이 굉장히 엄하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가해지는 요구되는. 그런데 그것이 사회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그곳에 교사를 들어가지도 않고 이러는 거니까. 그거를 국가 권력으로 어떻게 제어한다는 얘기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미국민들이 내는 세금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요. 근데 우리의 사학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그것들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사장은 따로 있어서 황제처럼 군림을 하지만 공교육 기틀 체제 안에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라 돈이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사회의 공통적인 최소한의 상식이 요구하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사장 또는 교주의 전횡에 맞서서 올바르게 고쳐보겠다고 한 것을 국가 공권력에 저항한 게 아니고 사립학교 이사장이라는 개인에게 저항했다고 해서 이것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은 법학 공부를 많이 하신 꼼꼼한 법리를 꼼꼼하게 따지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견해일지 모르나 판사들이 오죽 많이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그들과 법률 다툼, 법리 논쟁을 벌일 재주도 없고 의사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나누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하고 삼부 요인 이렇게 예우를 하고 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자정 기능 또는 판관 기능을 거기다 부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실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사법부는 당연히 국민과 유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비현실 세계에서 캐캐묵은 법리 논쟁만 벌이는 고리타분하고 딱한 사람들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민주화를 향한 도도한 흐름은 이미 역사의 한 시대의 정신으로 자리 잡았고 그 이후로 이른바 민주정부라는 것을 우리는 2번 성취했고 겪었습니다. 정권의 진동추에 의해서 앞으로 보수계열의 정권이 지금 잡고 또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또 다시 변혁이나 변화, 개혁을 추구하는 정치 그룹이 집권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집권의 추는 왔다 갔다 하지만 사법부가 어느 쪽이 득세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비위에 맞추는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는 삼권 분립이라고 대우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청와대 산하 무슨 사법 담당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어느 목표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비록 가다가 약간의 반동, 테르미도르의 반동 같은 걸 만나서 조금 엎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때론 후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민주의 확대,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고 민주의 원칙은 더 이상 제가 강조드리면 시간이 아까운 거니까 그것은 이미 사법부에 있는 높으신 공부 잘하는 머리 좋은 분들이 더 잘 알 것이고 그 많은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해 가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 그리고 결국은 이뤄냈던 것 그런 게 시대 정신인 거죠. 그 점을 봤을 때는 대단히 법리 문구에만 집착한 편협한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세월호 전국하고 조금 안 맞는 점은 있지만 이런 일도 지금 벌어졌다. 이런 것은 공론화의 장에 한번 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싶은 게 사법부가 너무 고고한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와서 하나 골랐습니다.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또 다른 견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기총 부회장이 가난한 집 아이들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지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교회의 오정현 목사가 정몽준 후보의 아들이 한 미개하다는 그 발언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두 목사가 양쪽에서 스테레오로 이렇게 지금 오늘 망언 시리즈를 낸 것 같아요. 우선 조금 길지만 같은 흐름이니까 두 목사의 얘기 하이라이트 대목을 연속해서 일단 들으시겠습니다. 보수 개신교단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원회의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비하하고 폄하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복수의 임원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한기총 부회장인 조광장 목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내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임원회의에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홍재철 한기총 대표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가도 좋을지에 대해 의견을 묻자 조 목사가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조 목사는 이어 천안함 사건으로 국군 장병들이 숨졌을 때는 온 국민이 경건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애도하면서 지나갔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시끄러운지 이해를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백정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말씀도 함께 들어보시죠. 조광작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부회장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될 일이지 왜 제주도로 배를 타고 가다 이런 사단이 빚어졌는지 모르겠다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모욕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이번엔 오정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가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해 무리를 빚고 있다. 오 목사는 지난달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남가주 소재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에서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은요, 이번에 정몽준 씨 아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 미개하다고 했잖아요. 사실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아이답지 않은 말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월호 피해자들이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당시 오 목사는 최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목사는 세미나 도중 녹음하는 사람이나 안티가 있냐고도 말했다. 자신의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한 것이다. 네, 두 목사님의 거룩한 말씀을 연달아서 들었는데요. 한기총의 조광장 목사 얘기는 아까 아는필 기자하고 나눌 때도 잠깐 했으니까 우선 오정현 목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신앙의 대상으로는 어떤 종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해볼 생각은 있지만요. 그래서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마에 올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를 갖고 계시든 특정 종교를 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정중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사랑의 교회는 최근에 강남 서초동인가 어디에 아주 웅장하게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게 큰 교회를 짓고 그런 곳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옥한흠 목사시던가요? 그분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 오 목사의 발언 마지막 부분에요. 녹음하는 사람이나 여기 안티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얘기를 하다가. 그 말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뭔가 떳떳이 못하고 폐쇄된 그룹에서만 그냥 우리끼리 속닥속닥 한번 좀 맘 놓고 비틀거나 이렇게 해보자라는 게 깔린 거거든요.
목사가 사람들을 만나서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공인으로서의 활동이자 종교인으로서의 처세, 발언 그런 게 아닐까요? 무신론자인 저로서 이단 이런 것을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할 터수도 못 되지만 저는 구원파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별 관심도 없고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별로 관심을 두려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회는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아주 커다란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곳을 맡고 있는 오정현 목사라는 분이 목사도 자기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 있지요. 저는 꼭 목사는 항상 아래로 내려다봐야 하고 헐벗은 자를 저기해야 되고 그래서 늘 진보적인 정치관을 가져야 한다고 꼭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가급적 그렇게 하는 게 어느 종교가 됐건 그 종교의 원취지에 맞는 게 아닌가라는 작은 기대나 바람은 갖고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강제할 사람은 누구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뭔가 캥겨서 이렇게 말을 녹음하느냐 이랬다면서 총리에게 물을 뿌리고 인정사정이 없는 거야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 이런 분의 종교적 태도를 이런 분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서 듣게 되는 게 이런 철학이라면 그럼 이분에게 세월호에서 숨져간 아이들은 어떤 존재일까? 이 오 목사는 세월호 아이들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을까?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그것을 정중하게 묻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교인도 아니고 또 이 자리에 여기 미국이었다는데 이 자리 이런 거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이름은 사랑의 교회지만 그는 전혀 사랑이 없는 목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인의 발언을 현실 관련 발언을 다루는 것에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행간을 읽어주십사 하는 것이고 앞에 있었던 그 한기총 조광장 목사 무슨 가난한 집 아이들 불국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폐륜이자 이 사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총이라는 곳의 성향이 어떠한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예수교 장로회에 비해서 기독교 장로회가 좀 더 현실에 관심이 많고 낮은 곳에 있는 힘든 자들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기장과 한기총이 어떤 관계인지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고요. 단지 그가 목회자 또는 목사라면 가난한 집 애들은 이리 가고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상식이 안 돼 있다. 그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나가기에는 그는 종교인 이전에 이 사회의 성원이 될 자격마저도 매우 미달하는 그가 갖고 있는 편향된 성격과 차별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를 데려다가 잘 교양시키고 교육시켜서 뭔가 새로운 사람으로 좀 만들어줘야 할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 교단의 꽤 커다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기총이라는 집단의 부회장까지 맡고 있었다 하니 한심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요. 종교인 이전에 저는 그를 인간적으로 좀 비판하고 싶고 그가 이 말이 문제가 되니까 물러나면서 했다는 그 변명 아닌 변명은 더 사람에 대한 그 연민조차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걸 느낍니다. 도대체 설령 세월호가 이렇게 300여 명 사망이라는 대참사가 아니고 한 3명 정도가 아깝게 희생당했다고 칩시다. 그래서도 이렇게 크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숫자에만 너무 사실 그것죠. 문제의 핵심은 거기 그리고 구할 수 있었는데 못 구했고 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 무기력감과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 302명이 아니라 32명이라 하더라도 또는 단 3명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아파해야 하겠다. 그리고 똑같이 반성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질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서 저의 짧은
행가는 이렇게 하겠고요. 바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여보, 국민TV가 개국했는데 월 10,000원씩 내야 하는 조합비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출금할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CMS 신청해요. 아,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하면 되는 거죠?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 모두 다 조합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3만 원 내야 해요? 꼭 그렇지는 않아. 가구 전체가 조합원이면 아빠만 대표로 내도 돼. 김용민입니다. 10,000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꽃과 나무에 물을 더 주는 심정으로 자발적인 추가 조합비 납입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꿈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3만을) 향해 달려가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TV가 개국한 4월부터 조합비를 납입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조합비가 모이고 또 모일 때 미디어 협동조합은 건강한 방송, 공정한 보도로 보답할 것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를 참고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용산 참사 때는 철거민들 시위하는 것을 아주 엄하게 꾸짖고 뭐라고 하더니 자기 교회가 철거될 위기에 놓이니까 길바닥에 누워서 막 생떼 부리는 아이처럼 그렇게 발버둥 치던 서경석 목사의 사진도 생각이 납니다. 교회 개혁의 목소리를 그동안 높여오신 인천 더함 공동체 교회의 이진호 목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문제가 됐던 한기총 부회장 조광작 목사라는 분, 저는 잘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아닌데 한기총은 어떤 조직이고 이 조광작 목사를 혹시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아니요, 조광작 목사 저도 좀 생소하고요. 네. 예, 잘 모르는 분이고요. 한기총은 사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네. 한국교회를 물론 보수적인 한국교회 쪽을 오랫동안 이제 대표해 왔죠. 네.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 NCC라고 하는 곳과 한기총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 한기총이 회장 선거를 앞두고 뭐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뭐 고소고발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 각각 그 회원 교단들이 이단 사이비로 그렇게 판정한 그런 인사들을 한기총이 받아들이고 이단으로부터 함부로 해제해주고 네.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 한기총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그 큰 교단인 장로교 통합 측이라든가 장로교 합동 측이 최근에 한기총을 다 탈퇴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단체들을 만들기도 하고 고신이라든가 합신이라든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중요한 정통성 있는 교단들인데 네. 그런 것들이 다 한기총이 사퇴해서 지금은 사실은 좀 유명무실하고요. 50여 개 단체와 교단이 있다고 하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정권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다 보니까 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때되는 자꾸 찾아가고 자꾸 권위를 계속 이렇게 인정해 주다 보니까 한기총이 여전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착각도 하겠군요. 자기를 찾아오고 네네. 하니까. 그나저나 종교계에서도 뭐 되겠다고 돈봉투가 돌아다니고 그럽니까? 예,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옛날 한나라당하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종교계가 네. 대표나 부단장이나 이게 다 섬김의 자리고 물론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제 망각한 것이죠. 자기의 신분과 역할을 망각하고 돈으로 그 자리를 산다는 것은 권력의 자리로 그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부패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 사랑의 교회라는 곳에 오정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했다는 말씀도 전에 들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오정연 목사의 발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오정연 목사의 이야기는 뭐 건축을 좀 편법으로 하고 논문 표절하고 재정 유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항의를 받고 있고 회개를 요청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요청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빗댄다고 빗댄 게 정홍원 총리께서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그 현장의 진도에 내려갔을 때 이런 야유를 받고 이런저런 걸 한 것을 네. 정몽준 씨 아들이 그 국민이 미개하다 그렇게 이제 발언한 것을 두둔하는 것이죠. 자기도 이제 그런 비난과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마치 그것과 동일하게 여겨서 어떤 권력이나 자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정당하게 비판하고 야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미개한 것이다. 나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네. 대단히 부적절하고 목사로서 사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 목사님, 제가 교회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네. 목사가 되면은 더 이렇게 올라갈 자리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미 자기가 맡은 소임을 해야 하는 무슨 소명 같은 게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목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슨 뭐 이렇게 제일 윗자리가 아니고요. 예, 목사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직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직분인 것이죠. 네. 그래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신방하고 이런 건데 이걸 이제 마치 위에 높은 자리로 인식하고 예. 권력으로 생각해서 목사 위에 또 무슨 박사가 있고 그 위에 무슨 총회장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권력적 사고를 갖는 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그분들은 세속에 그런 것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탐하고 계속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또는 자기 아이,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까?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번에 네. 그 조광장 목사라는 분이 가난한 집 아이들이 왜 불국사나 가지 제주도 가가지고 이런 일을 했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사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목적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게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자기를 스스로를 부자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기를 권력자와 동일시하고 그런 인식 속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은 백정과 같은 것이다. 예. 뭐 그리고 나중에 그걸 또 해명하면서도 또 백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런 인식 속에는 목사가 가난하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과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돈과 권력 있는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은 안에서 이렇게 자정작용이거나 이렇게 페널티를 주거나 뭐 그럴 수가 없나요? 왜요? 있죠. 사실은 교단과 노회에 목사에 대한 엄격한 치리와 또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잘 작동을 못하는 것이죠. 왜 안 돼요, 작동이? 종교가 이제 부패하니까요. 목사들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끼리끼리 그냥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것이죠. 마치 정치와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부패하고 윤리적 문제 나면 윤리위원회 잘 구성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같이 이게 뭐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이 종교도 부패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자정이 안 되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은 건 물론 아니겠지요. 예, 뭐 간간히 사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는 발언이 이 사회적 파정을 많이 일으키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많은 목사님들 정말 성실하게 눈물나게 이번에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도 정말 현장에서 아파하면서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좀 안타깝습니다. 긴 시간 말씀 다 못 들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핵심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진호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짧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닉네임 MNASSS 님이 어제 저녁 7시 11분 후기에 남겨주신 글 일부로 클로징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한 사람당 투표 가치가 1,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투표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며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고 억장이 무너졌습니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20, 30대가 5, 60대만큼만 투표한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